의학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200명대까지 내려간 숫자가 나와서 참 반갑기도 했고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400명대 또 내일은 400명대 중반을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확진자 추이 어떻게 보세요? 네,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지만 절대 안심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이런 말씀을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이 매일 해왔는데 네. 저도 생각해보면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매일매일이 위기이고 언제든지 확진자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범유행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면역을 획득할 때까지는 유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오늘 방심하면 내일 또 전파가 늘어나고 다음 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금 수도권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0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2를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2를 넘어서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감염 재생산수라는 지표는 이미 확진자가 늘어나고 나서야 올라가는 지표입니다. 오늘도 이제 부천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나서 네. 재생산수가 더 올라갔을 건데요. 결국은 하루하루의 재생산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역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부천에 있는 영생교 승리재단 확진자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렇게 종교 집단을 통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런 유행들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클러스터가 한번 생기고 나면 우리가 동부구치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한 달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나오는 경향이 보이고요. 결국은 종교시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시설이 있지만 방역수칙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종교시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의 가치가 만나건 멀리서 마음으로 만나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집에 계시는 가족과 어르신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밀폐된 장소에서 이제 만나시거나 예배 이후에 장시간 집회를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당부를 많이 하고 권고도 하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서 그런 것인데, 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자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백신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이제 국내 규제 당국이나 해외 규제 당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네. 현재 제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자료가 1월 초에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 결과가 조금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대상자가 적다거나 용량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규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1월 달 실제로 접종을 시작을 했고 임상시험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들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12주 간격으로 투약하면 효과가 좋아진다는 이런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로 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임상 3상 시험의 결과이고 거기엔 65세 이상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걸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럼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성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고령자층에 대한 안전성. 지금 이번에 식약처가 결정할 때 설명한 걸 보니까 일반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되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란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영국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증 이상 반응은 생각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이 100만 명당 11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나필락시스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외에 큰 부작용도 수백만 명 접종한 상태에서도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머무르시면서 관찰을 하면 거의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과성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효과 갖고 있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볼 때에는 총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첫 네, 번째는 우리가 감염의 예방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 같은 중증화가 안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떨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능력은 다른 백신들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머지 말씀드렸던 중증화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화이자 백신 같은 대안이 있으면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접종 대상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고령자층의 분들은 안전성에 관한 걱정도 뭐 걱정이 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저희한테 이제 그 문자를 주시는 청취자분들 문자 봐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효과성에 관한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안전성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상 자료가 조금 부족한 뿐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할 뿐이다 이렇다면 그러면 만약에 임상 자료만 좀 쌓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진 효과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프리카나 영국이나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도 유입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변이가 유입돼서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인데 바이러스는 변이 자체가 주무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파 속도도 높아지고 치명률도 높아지지만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남아프리카 변이에 대해서는 특히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감염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업데이트가 한번 필요합니다. 네,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들도 유전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조건을 단 게 신중하게 그 접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중하게 접종을 하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일선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그러면 고령층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식약처의 발표에 좀 우려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식약처의 공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접종 의사의 판단에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종 우선순위, 그다음에 접종 대상은 정부가 정하고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정부가 일체 보상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즉,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는 상태인데 의사들이 어떤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분이 접종을 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라는 이 표현 자체는 약품 허가할 때 나오는 매우 관습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신중한 접근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과 의료진 입장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선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결국은 지금 조건으로는 식약처의 조건으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으로 간단하게 달아둔 것인데 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가 될 거고 뭐 모더나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백신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백신들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사례나
이런 효과성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안 들리고 있나요? 저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들이 종류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그다음에 러시아의 백신까지 해서 그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발표된 백신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모든 백신들이 최소한의 효과와 안전성은 다 증명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백신이든 상관없이 저는 어떤 백신이든 접종할 의향이 있고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백신은 상당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이 오는 24일부터 그러니까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이러스 이 확산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입국 직후에도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즉 이제 모든 조치가 시행이 되면 입국자는 3번의 검사를 시행하는 셈인데요. 규정을 다 지킨다면 상당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이런 조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콩 같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시설 격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격리를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미연에 막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들어가서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결국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외부가 방문하시거나 가족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 격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역 당국의 그 분석 결과가 나온 바가 있는데 진짜 그럴 가능성 지금 확산세로 볼 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바이러스 변이가 바이러스가 더 생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결과를 봐서도 이미 변이종이 우세종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유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은 결국은 우세종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냐, 그게 더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시 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이 다 도입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보완책들이 있을까요? 결국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거는 앞으로 10개월 정도를 국민들께서 더 버티셔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제한을 한다거나 시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가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방역은 일부 시민들에게 방역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벌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 태세를 양보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그 밤 9시까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좀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9시 영업 제한을 10시로 풀거나 10시에서 10시 반으로 풀면 왜 11시는 안 돼? 11시 반은 안 돼?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9시라고 정한 건 일종의 방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고 그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동안 물론 당연히 기송을 최대한 자제해야겠지만 이동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동 중이나 전후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제 항상 국민들에게 드리는 부탁이고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해서 매우 죄송한데요. 결국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인문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